우리는 연립방정식을 배울 때 매우 안정적인 세상을 전제로 합니다.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농장에 닭과 강아지가 총 10마리가 있고 다리수의 합이 32개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지수가 2개, 방정식이 2개이므로 닭 4마리, 강아지 6마리라는 유일하고 완벽한 해를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어떨까요? 1798년 영국의 과학자 헨리 캐번디시는 지구의 평균 밀도를 결정하기 위한 정교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지구의 반지름이나 중력과 속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밀도를 알 수 있다면 중력 상수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오늘날 뉴턴의 중력 상수 G를 구한 최초의 정확한 실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캐번디시는 극도로 미세한 중력의 힘을 측정하는 비틀림 저울이라는 장치를 사용해 지구의 평균 밀도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실험 장치의 신뢰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건을 바꿔가며 총 29번의 독립적인 측정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29개의 값 중 어떤 것이 진짜 지구의 밀도일까요? 지구의 밀도는 하나의 값, 즉 일변수이므로 측정값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측정값은 참값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산물이지만 피할 수 없는 미세한 측정 오차를 포함하고 있죠. 어떤 오차는 값을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들고 어떤 오차는 작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측정값으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균입니다. 평균은 29개의 흩어진 측정값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중심 경향성을 대표하는 값입니다. 29개의 모순된 방정식 앞에서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해를 찾기 위한 가장 직관적이고 강력한 논리적 규결이죠. 결과적으로 캐벤디시는 지구의 밀도를 5.448로 구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면 어떨까요?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 미지수들이 복잡한 방정식으로 얽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평균이라는 단순한 도구에 기댈 수 없습니다. 캐번디시의 문제가 평균이라는 직관적인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반면 불과 3년 뒤인 1801년 천문학계는 평균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힙니다. 1801년 1월 1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 천문대에 주세페 피아치 신부는 우연히 세레스를 발견합니다. 피아치는 2월 11일 병으로 관측을 중단하기 전까지 총 24번에 걸쳐 이 천체의 위치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피아치의 완전한 관측 데이터가 학술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1801년 9월이었고 이때 세레스는 이미 궤도를 돌아 태양의 눈부신 빛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짧은 궤적만을 관측한 데이터로부터 전체 타원 궤도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40여일간의 24개의 데이터만을 손에 쥔 채 이 천체가 언제 밤하늘에 다시 나타날지 예측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캐번디시의 문제와 본질적으로 같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복잡한 과결정 연립 방정식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이 24개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 매달렸지만 각 관측값에 포함된 미세한 오차 때문에 궤도를 재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세레스는 영원히 잃어버린 행성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정식이 미지수보다 많다면 모든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방정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지수가 6개이므로 24개의 관측 데이터 중 임의로 6개만 선택하면 이론적으로는 그 6개의 점을 정확히 통과하는 궤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남기고 어떤 데이터를 버려야 할까요? 어떤 관측값이 다른 값보다 더 정확하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특정 데이터만 선택하는 것은 나머지 18개의 관측값에 담긴 정보를 무시하는 것이며 선택된 데이터에 포함된 오차에 의해 결과가 크게 왜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여러 사람의 증언이 조금씩 다를 때 일부 증언만 듣고 사건을 판단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평균의 아이디어처럼 모든 데이터와의 오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캐번디시 문제에서 평균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평균은 29개의 모든 측정값과 오차를 전체적으로 가장 가깝게 만드는, 즉 데이터의 중심 경향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세레스 문제처럼 미지수가 여러 개이고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는 단순 평균을 적용할 수 없지만 아이디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측정 오차는 피할 수 없으며 모든 데이터를 완벽히 만족하는 애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신 모든 데이터와의 불일치를 종합적으로 최소화하는 최선의 근사해를 찾는 것이 과학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24개의 관측 기록은 24개의 서로 다른 궤도를 나타냅니다. 어떤 궤도를 가정하든 그 궤도는 24개의 관측 지점과 정확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오차 혹은 잔차가 발생하죠. 그렇다면 이 오차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가장 순진한 방법은 단순히 모든 오차를 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배웠듯이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0이기 때문입니다. 관측값이 예측값의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서로를 완벽히 상쇄하여 마치 오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이는 오차의 총량을 파악하는데 완전히 실패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차의 보를 없애기 위해 오차의 절대값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최소 절대 편차 또는 에러 노름 추정이라고 불리는 통계적으로 매우 논리적이고 타당한 접근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일부 이상치에 덜 민감하다는 강력한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1801년 가우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죠. 여러 개의 미지수가 얽힌 복잡한 문제에서 최소값을 찾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분인데, 이러한 뾰족한 점은 미적분을 사용해 해를 구하는 것을 극도로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우스는 당시 수학적 도구로 계산 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1805년 프랑스의 수학자 르장드레에 의해 최소제곱법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출판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우스는 자신이 1795년부터 이 방법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했으며, 결정적으로 1809년 그해져서 천체운동 이론에서 확률론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최소제곱법을 과학의 표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우스는 측정 오차가 중심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며 작은 오차가 큰 오차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정규분포죠. 그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들 속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참값을 추정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앞서 캐번디시가 직관적으로 사용했던 평균은 사실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 가장 확률 높은 최선의 추정치였으며, 최소제곱법은 이 평균의 아이디어를 1차원에서 다차원으로 일반화시킨 것이었습니다. 가우스가 천체운동 이론에서 증명한 확률론적 정당성은 학술적으로는 위대했지만 당장 천문학자들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유럽의 그 누구도 이 최소제곱법이라는 난해한 계산법이 정말로 잃어버린 행성을 찾아낼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이론일 뿐 24개의 불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6개의 궤도를 정확히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1801년 24살의 가우스는 이 오차 제곱의 합을 최소화하는 6개의 변수를 찾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계산을 마침내 끝마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레스의 위치를 예측한 내용을 천문학자 프란스 폰 차흐에게 보냈습니다. 가우스의 예측을 바탕으로 하늘을 관측하던 하인리히 올베르스는 마침내 태양 속으로 사라졌던 세레스를 다시 발견해냅니다. 가우스의 예측은 불과 0.5도도 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이로운 정확도를 보였죠. 이 소식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모두 실패한 문제를 괴팅겐의 무명 청년이 오직 펜과 종이만으로 해결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우스를 하룻밤 사이에 뉴턴 반열에 오르는 수학의 왕자로 만들었습니다. 가우스는 어떻게 24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6개의 미지수에 대한 최선의 해를 구하는 일반화된 평균의 계산법을 찾았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복잡한 계산 과정을 행렬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직선 근사의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시간 t에 따라 특정값 y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m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점들은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y는 ct 플러스 d라는 선형 관계를 따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점이 완벽한 직선 위에 있다면 m개의 모든 데이터는 다음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측정 오차로 인해 모든 방정식을 만족하는 cd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은 최적의 상수 c와 d, 즉 오차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야 합니다. 이 복잡한 연립 방정식은 행렬을 사용해 하나의 식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들의 행렬을 a라 하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지수 벡터를 x라 하며 측정한 결과 벡터를 y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m개의 방정식은 ax는 y라는 단 하나의 식으로 표현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 방정식은 답이 없으므로 y는 a의 열공간 밖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의 열공간은 a의 열벡터들이 만드는 모든 가능한 선형 결합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W라고 부르겠습니다. 기하학적으로 A의 열들이 만드는 열공간 W에서 실제 데이터 Y와 가장 가까운 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Y에서 W로의 수선의 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찾는 최선의 예측 AX0입니다. 다시 말해 오차 벡터 R0는 Y-AX0가 A의 열공간 W와 수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R0가 A의 열공간 W에 속하는 모든 벡터 W와의 내적이 0이라는 뜻입니다. W의 모든 벡터 W는 A의 열들의 조합이므로 어떤 벡터 X에 대해 W는 AX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의 켤레 전체 행렬을 사용하면 내적의 성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의 켤레 전체 행렬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의 전체 행렬에서 켤레 복소수를 동시에 취한 행렬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분이 모두 실수라면 A의 켤레 전체 행렬은 A의 전체 행렬과 완전히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R0가 A의 모든 열과 수직이라는 조건은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요약됩니다. 이제 R0는 Y-AX0를 대입하고 정리하면 우리가 찾는 최선의 해 X0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행히 A의 랭크는 항상 A의 랭크와 같으므로 양변의 A의 역행렬을 곱하여 X0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시로 든 행렬 A의 랭크는 얼마일까요? 랭크는 선형 독립인 열의 개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두 개의 열 벡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가 선형 종속이 되어 랭크가 2보다 작아지는, 즉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상수배가 될 때입니다. 만약 t가 1의 상수배가 된다면 t는 k 곱하기 1이어야 하므로 모든 측정 시간이 동일해야 함을 뜻합니다. 만약 최소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시간에서 값을 측정했다면 두 열은 선형 독립이 되며 랭크 A는 2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A의 랭크는 2이고 2x2 행렬인 A는 플랭크이므로 항상 역행렬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A와 Ay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계산함으로써 X0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물리적인 실험이 그렇듯이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가 실수라고 가정하면 A의 켤레 정체 행렬은 전체 행렬과 같습니다. 먼저 A의 전체 행렬과 A를 곱하여 2x2 행렬 A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행렬 곱셈의 정의에 따라 각 성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 되며 1행 1열은 시간의 제곱의 합, 1행 2열과 2행 1열은 시간의 총합, 2행 2열은 데이터의 총 개수와 같습니다. 이제 우변을 구성하는 ATY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들을 처음식에 대입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미지수 X0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얻습니다. 이 수식들은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형태일 것입니다. 미적분학이나 공학수학 시간에 최소제곱법을 배울 때 만났던 바로 그 공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미적분학의 관점에서 함수 2는 C와 D를 변수로 갖는 이변수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최소값은 3차원 그래프에서 CD 방향 모두 기울기가 0인 지점이므로 두 변수에 대해 각각 편미분하여 그 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죠. 두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수학적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x2 행렬의 역행렬 공식을 사용하여 C와 D를 풀면 일반적인 최소제곱 직선의 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공식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에서 역행렬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가우스 소곱법을 이용해 직접 풀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A를 QR분해하여 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가 흔히 엑셀에서 추세선 추가 기능을 딸깍해서 얻는 결과죠. 답이 없는 방정식에서 시작한 우리의 질문은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태도를 가리킵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기다리거나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버리는 대신 불완전한 현실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들을 가장 공정하게 중재하는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우스가 세운 이 원칙은 지난 200년 동안 과학과 공학을 지탱했습니다. 엑셀의 추세선부터 인공지능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순간에도 흩어진 데이터 속에서 최선의 A를 계산하고 있죠. 하지만 공식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기계적으로 계산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편향된 데이터를 넣는다면 그 편향까지도 충실하게 반영된 최적의 편견을 뱉어낼 뿐입니다. 세레스의 문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지금,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언제나 진실에 더 가까워질까요? 아니면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편향까지도 정교하게 계산하여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편견을 최선의 예로 착각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